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YTN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관련 뉴스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이야기 중에서 자막에는 문 대통령 제 눈에 들보 검찰부터 문책 이런 얘기가 나는데 제 눈에 들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끝까지 그걸 다 열심히 들었는데 잘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와는 또 반대로 국민의당 대변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아주 이렇게 피해자 행세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니까 이 시청자들이 읽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조금 불편했던 건 김윤옥 당시 여사 이런 얘기는 이왕이면 말로 했을 때 당시 김윤옥 여사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막에서 보면은 한반도기 입장 원칙 아닌 반칙이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유승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중요하게 두 분의 유승민이 등장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게 오해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달 말 병 월급 인상 병장 40만 원. 그러니까 병 월급 인상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장병이라는 단어가 좀 썼으면은 조금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근데 사실은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주요 뉴스들이 밑에 막 나올 때 보니까 이런 게 좀 위에서는 어떤 뜻이었을까 하는 것 중에 거기 특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스웨덴에서 국민들에게 전쟁 준비하라는 통지 계획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왜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궁금증만 이렇게 막 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중에서 보면 맹견의 종류를 이름으로만 이렇게 쭉쭉 했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게 같이 있었으면은 좀 맹견의 종류가 저런 게 맹견이구나 그렇게 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종류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도의 앵커 도입 어깨고리 사진에는 김희중 전 비서관이 MB 수사의 키맨이라는 자막과 함께 정두환 전 의원의 사진이 앞에 크게 걸려 있었고 김희중 씨는 뒤에 작게 나왔던데 오히려 김희중 전 비서관을 앞에 크게 나오게 하고 정두환 의원을 좀 뒤에 배치했으면 훨씬 자막에 관한 효과가 좀 높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보도는 강남의 집값 상승과 함께 지방 부동산 사정도 좀 함께 다루었으면은 종합적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정 의원님 말씀과 좀 같은 말씀인데요. 반려견이 물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보도에 의하면 맹견의 5종류가 추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류는 총 몇 종류인지 그리고 맹견들을 사진으로라도 보여줬으면 정보 차원에서 시청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친절한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DPA 통신 보도를 인용한 인도식 투 잘리 카툰 사고 관련 소식은 가급적이면 YTN의 취재에 의하여 보도하거나 인용하더라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하였으면 훨씬 더 신뢰감을 좀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독일 통신사를 인용한다라는 것은 현지 언론 하고 그다음 해서 벌써 2단계 이상을 거쳐서 시청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날 이제 뉴스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사 또 거기와 관련된 그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 당일 뉴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입장 표명하는 그게 이제 큰 뉴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권파의 합당 선언했던 것, 그 다음에 물론 평창 올림픽 관련 소식
이렇게 큰 세 가지 줄기의 뉴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세 이슈 모두 그 김선영 뉴스나이트의 18일 방송은 시청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해줬습니다. 다만 그 2부에서 방금 정상환 위원님께서 좀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부 전문가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선영 아나운서 주변으로 이제 3명의 패널이 앉아서 토론을 했는데 그게 뭐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홀수의 패널이 출연해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뭔가 좀 안정감은 없어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패널의 구성도 정확히 그 객관적인 시각 또는 외부적 입장에서의 그 분석적인 시각을 갖춘 패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가지고 그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진영 간의 토론이었는지 잘 구별이 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다 분명 필요한 대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패널 그리고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토론 둘 다 필요한 대담임은 틀림없는데 다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 객관적 분석가의 말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특정 성향에 대한 대변인지 좀 잘 헷갈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방송 제작 측 입장에서는 알릴 필요는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해외 특파원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외국에서 뉴스를 제작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더러 그 지구간에 있는 사진 앞에서 스탠딩을 하거나 스탠드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지국을 열고 또 특파원을 파견을 하는데 그 외국에서 사진 앞에서 스탠드업을 한다면 그건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은 뭐 시청자가 모르면 괜찮은데 시청자들이 볼 때 사진은 오히려 현장감을 떨어뜨리는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구가 앞에 있는 거리라도 나가서 그 간판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만 좀 찍어도 충분히 현장에 외국에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국에 있는 지국이 왜 사진 앞에서 스탠드업을 하는지 그게 제가 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물론 본사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꼭 현지를 연결해야 될 경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국의 사진 앞에서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뉴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현실 좀 그 완전히 사진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배경 앞에서 스탠드업 하는 거는 좀 지향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분에서는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등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40분 정도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김선영 앵커가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진행으로 핵심을 짚어 나가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별로 저는 지루한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날 나이트 포커스의 첫 번째 핵심 주제어로 전현 정권 충돌, 이명박 금기어, 영린 건드렸다, 분노와 모욕, 정치 금도 등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영린이라는 말이 현 정부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을 용으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본권적인 의미를 가져서 이런 단어를 언론에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지난주에 그 3번에 걸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란 것이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다루었다는 것에
조금 흥미도 느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만 4원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 그 날씨가 칠한칠미다. 일주일 이렇게 7일이 춥고 일주일이 미세먼지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대책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루 50억씩 들어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남은 예산이 100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어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과학 전문가들을 좀 초청을 해서 패널 토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칭찬할 만한 보도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심각성, 위험성,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 뉴스 리포트 내용들은 참 인상적이었고 좋은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서울시 의회가 예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예산 집행 비율과 교통량 감소 대비 효과를 지적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왜 이런 정책을 썼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관련해서 1년 배정된 예산이 249억 원이었고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150억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100억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건지 이 100억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지 시청자들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이 돼야 되고 특히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와 같은 현상을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과 관련돼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가 좀 리포트 과정에서 좀 제시돼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이제 하루에 50억 원씩 지출한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을 화면에 이렇게 내보내 주시는데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의원의 사진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비판 발언의 요지가 게재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병두 의원 사진 옆에 전현희 의원이 말한 예산만 낭비, 실질적 로드맵 필요 이 말이 옆에가 돼 있었고 또 전현희 의원 사진 옆에는 엄발에 오줌 누는데 하루 50억 원 낭비 이렇게 좀 바뀌어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화면 하단에는 그 글씨가 전현희 의원 예산만 낭비, 실질적 로드맵 필요, 민병두 엄발에 오줌 누는데 하루 50억 원 낭비 이렇게 바로잡아지긴 했는데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을까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평창올림픽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스포츠보다는 좀 정치화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 뉴스 중에서도 좀 팩트를 다 보도할 필요는 없이 조금 보도할 가치를 좀 고려하고 보도 대상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 중에 평창올림픽 3주 앞두고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후보인 심석희가 코치한테 폭행당해서 선수촌을 이탈해서 폭행당한 그 내용이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본선은 올림픽 당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어쨌든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후보인 심석희가 심적으로 오히려 부담을 가지고 본선에서 경기하는데 혹시 어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고 또 코치 역시 어떤 폭행이라는 정말 잘못된 거는 있지만 심석희 후보를 발굴해서 키워낸 코치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써 이 중요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얼마나 국민들한테 죄송하고 또 심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오히려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코치나 선수가
어떤 불미스러운 잘못이 있었긴 하지만 툴툴 털어버리고 본선에서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북의 그 선동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체제 선전에 나서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 듯하고 여기에 신문을 포함한 일부 방송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비판 없이 보도하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일요일 낮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정금당 일행이 서울을 거쳐서 KTX 편으로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YTN 앵커는 점선 속에 멀리 보이는 현송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쪽에 현송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짙은 코트에 밍크 목도리를 하고 지금 바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송월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에 내렸다 탔다, 점심과 저녁은 어디서 뭘 먹고 마지막 숙소까지 따라가면서 시시콜콜 이동 생중계를 했습니다. 가끔 현송월이 옅은 미소를 띄운다든지 짙은 코트에 모피 목도리 등등 자막을 뉴스 속보로도 내보내면서 마치 그녀가 지적이고 멋지며 아주 수준 높은 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YTN만이 아니라 일부 종편하고 신문에서도 보여주는 과잉, 가열 보도 행태입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체제 선정곡을 부르고 연주하는 북한 예술단 그 공연이나 북에서 뽑혀온 미녀 응원단의 체제 선동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걸르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체제 선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혹시나 현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들갑스럽고 선정성만을 뒤쫓기보다는 팩트 위주로 그리고 향후 이어질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서 담담하게 보도하는 균형 잡힌 언론의 참모습이 아쉬운 시점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뉴스 출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지난 10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6살 아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알려지며 사유지의 교통안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YTN DMB 기술창업 런웨이에서는 사유지에서의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놀라운 가능성으로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창업 스토리를 매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한 안전시설물로 색다른 교통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멘토가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시간 멘토로는 허재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멘토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었지만 그가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가 없어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주인공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소개 영상은 주인공이 어떤 회사를 창업했는지 시청자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주인공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태우 대표가 소개되었는데요. 이태우 대표가 창업한 알트A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시설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사유지 교통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교통안전 시스템이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이태우 대표의 소개만으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후 멘토가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어 창업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진행자가 직접 창업자의 회사로 찾아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차가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CCTV가 오로지 사람만을 인식해서 신호등 색을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와 직원들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차량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정보를 관리자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추후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직접 창업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을 만나보고 기술 내용을 자세히 담아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변화는 창업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회사의 조직 문화도 느낄 수 있어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에서는 이태우 대표의 강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창업 초기 이 회사의 제품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막상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는 단 한 명의 구매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태우 대표는 자신이 제품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품 개발 이후에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목표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다시 멘토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멘토는 사유지 교통안전 시스템에 관련해서 아직 시장이 성숙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조언들은 프로그램에서 멘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창업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프로그램 초반에 자막을 이용해 설명해 주었던 단어들이라도 이후 여러 차례 재등장할 경우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막바지에서는 이건 알고 가 코너가 이어졌는데요.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코너는 창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술 창업 넌웨이는 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늘리고 더욱 풍성한 구성으로 변화를 꾀했는데요.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제작진들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창업 런웨이에서 더욱 다양한 창업 이야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경제 이슈는 고용과 청년 실업 문제라고 하는데요. 새해를 맞아 올해 기업들의 채용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최근 채용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대기업 일자리가 줄면서 채용 시장의 빈자리를 IT 기술에 기반을 둔 젊은 기업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영상에서는 통신 판매 업체, 이른바 소셜 커머스 기업의 올해 첫 신입사원 면접 현장을 보여줬는데요. 이 업체는 2년 사이 매출이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 지원한 취업 준비생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는데요. 이 취업 준비생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았다며 지원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면접 현장을 보여주고 취업 준비생과 기업 측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취업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보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IT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게임 업계는 올해 일제히 채용 규모를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대표 게임 업체들의 채용 규모에 대해서
그래픽을 이용하여 작년과 올해 계획을 비교 정리해 주었는데요. 게임 업계의 채용을 기다리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반갑고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해가 갈수록 대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때 화면 왼쪽 아래에 대기업의 채용 규모를 그래프로 보여줘 대기업의 채용문이 좁아지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업준비생들은 여전히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채용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취업준비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았다면 보도 내용이 더욱 풍성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채용문을 확대하고 있는 IT 업계의 고용의 질이나 취업 이후 근무 환경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해 주었다면 취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뉴스 말미에서는 올해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이나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규모 또한 앞선 게임업계 채용 계획을 짚어주었던 것처럼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 주었다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보도 내용은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하고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니만큼 해당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